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공로석입니다.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에 2015년 1회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모든 기출문제를 다 풀이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자, 대부분 강의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반복해서 출제되는 문제들은 배제를 했습니다. 시험 관계상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제들만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시고 시험장 가셔야겠죠. 그래서 반복해서 출제되는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문제, 좀 생소한 문제 위주로 해서 이번 시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번 그 회차에서 과목별로 해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과목별로 해서 생소한 유형의 문제가 사무자동화 시스템은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문제가 생소하게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말은 19문제는 쉽게 출제가 되었다. 자, 강의만 잘 들으셨으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근데 사무경영관리 개론. 자, 항상 어렵게 출제가 되죠. 사무경영관리 개론은요, 암기할 거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암기를 해야만 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매회 새로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6문제가 좀 생소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항상 사무경영관리 개론에서 과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과목들은 쉽게 출제가 돼요. 자, 그리고 프로그래밍 일반은요, 새로운 문제들이 출제될 거리는 없습니다.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강의만 잘 들으시면 아주 고득점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 개론도 한 문제 정도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쉽게 출제가 되었고요. 사무경영 관리 개론만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보셔야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죠. 스마트 워크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스마트, 스마트폰.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워크, 이제 일을 하는데 네트워크 기반의 이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출근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뭐 댁에서 재택근무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스마트 워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장점이 아닌 것은 뭐 대부분이 이제 장점이 될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장소에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격 업무, 재택근무 등이 포함된다. 맞죠? 자, 업무 생산성 향상과 강력한 보안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여러분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네트워크란 얘기가 나오면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보안이 취약하다는 거예요. 보안에 취약하다. 자, 해킹이란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자, 인터넷, 네트워크 기반의 어떤 통신이 이루어졌을 때는 항상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 기반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보안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보안 체계를 구성한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설명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4번에 모바일 기기를,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빠른 결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맞는 설명이죠. 자, 2번. 엔소프가 분류한 의사결정의 유형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뭐 그 사람에 따라서 뭐 의사결정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여러분 암기할 수밖에 없겠죠. 자, 설명 좀 드리면요. 자, 첫 번째 전략적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자, 전략적 의사결정은요, 기업의 목표, 목적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각 사업의 자원을 적절하게 이제 배분하는 의사결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 있어서 제일 상위의 구성원들이 이런 의사결정을 하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이제 신규 사업을 이제 진출한다든지, 설비를 어떻게 투자할 거냐, 또 기업을 인수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런 내용들이 전략적 의사결정이 될 겁니다. 자, 이해를 하시면은 암기에 좀 도움이 되겠죠. 자, 그다음 관리적 의사결정. 자, 결정된 목표와 전략을, 그러니까 전략적 의사결정에서 결정이 되겠죠. 자, 이런 결정된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 그러니까 전략적 의사결정, 상위의 어떤 그 조직 구성원들이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뭐 조직화를 한다든지, 조직화라면은 권한이라든지 책임의 구조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진출한다라면은 거기에 맞는 또 조직화가 이루어져야겠죠. 약간 하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3번에 업무적 의사결정. 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산, 판매 등 이런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고를 관리한다든지, 성과를 모니터링 한다든지, 가격을 설정한다든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상관이 없는 것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기업 경영에 있어서 EDI. 자, EDI는 뭐 반복해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도 이해하셔야겠죠. EDI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효과가 아닌 것은, 자, EDI의 이제 효과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EDI는 전자문서 교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자문서 교환. 기업 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교환하기 위해 지정한 데이터와 문서의 표준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각 회사마다 어떤 문서 표준화가 각각 이루어지겠죠. 이것을 어떻게 한다? 통일시키게 되면은 서로 기업과 기업이 서로 문서를 교환하기 좋겠죠. 모두 이제 표준화를 하자,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다른 경영 관리 시스템과의 통합, 그러니까 다른 시스템하고 통합하기가 좋겠죠. 왜? 표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증진, 서로 자동적으로 어떤 그 문서 교환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계가 증진이 된다. 그런 설명 맞죠? 자, 경쟁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런데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로 인건비가 절약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자적으로 문서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어떤 인력을 관리하는 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 자동화를 하게 되면은 인력 관리, 인력비가 이제 그 인건비가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맞지만은 이 보기들 중에서는 거리가 가장 먼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4번 경매 또는 역경매를 통하여 판매자보다 소비자가 시장에서 교섭력을 가지는 전자상거래는, 자, 여기서 키가 되는 것은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자, 뭐 B2B, C2C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B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C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아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소비자를 뜻하는 커스터머, 그러니까 C2C는 소비자들끼리 서로 거래하는 상거래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2번이 되고요. 자, B2B는 B가 이제 비즈니스를 뜻하는 겁니다. 기업과 기업이 이제 거래하는 유형. 자, B2C는 이제 온라인 쇼핑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업에서 판매를 하고 소비자가 그것을 구매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B2G도 있습니다. G가 거버먼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되겠죠. 자, 5번 경영과 사무의 관계를 잘못 서술한 것은,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설명 자체를 그냥 이해를 좀 하고 지나가시면 되는데요. 1번에 보시면은 판매 전표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사무이며 동시에 경영의 판매 활동을 처리하는 것이다. 자, 이게 잘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무하고 경영의 어떤 관계를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기본적인 개념 말씀을 드리면요. 자, 수많은 자료들을 가지고요. 자, 사물을 통해서 정보를 만들겠죠. 자, 이 정보는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경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업에서 경영한다라는 것은 이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영의 목적은요, 사람들이 성과를 내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이제 관리하는 거, 그게 이제 경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여러 사람들이, 그 조직원들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고의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경영의 목적이다. 목적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무하고 경영의 관계를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은 어떻게 풀이를 하든지 어느 정도 감으로 잘못되었다, 틀리다, 맞다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판매 전표를 작성하는 거, 이건 뭡니까? 이건 사무죠. 사무인 동시에 경영의 판매 활동을 처리하는 어떤 그런 경영의 이제 하나의 방법이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경영의 목적은 사무에 있고, 자, 사무는 하나의 과정이죠.
그래서 경영의 목적은요, 성과를 내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라는 이 설명이 틀렸어요. 자, 사무 활동은 작업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무를 분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도 없이 많겠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작업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도 또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요. 자, 사무를 위한 통상적인 작업, 계산, 기록 분류 정리, 의사소통, 면담, 사무기기 조작 이런 것들을 작업적인 측면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 기능적인 측면을 보시면은 정보 처리 기능, 경영 활동의 결합 기능, 그리고 경영 활동의 보조 및 촉진 기능 이런 것들을 기능적 측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를 한다라면은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겠지만은 작업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또 분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2번이 틀렸어요. 자, 그리고 3번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기계화는 동시에 사무 활동의 간소화, 표준화, 기계화를 성취하는 것이다. 자, 말장난 같지만은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그냥 읽어 주시면 됩니다. 자, 4번 사무 기능도 경영 기능과 같이 생산 사무, 재무 사무, 인사 사무, 판매 사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이런 것이 정답이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 2번이 명확하게 틀렸습니다. 6번 부서장이 사무 간소화에 훈련을 받고 나서 부하를 훈련시켜 말단의 작업원에 이르기까지 진행한 다음 실제로 사무 간소화를 하는 것으로 밑에서 위로 향한 자발적으로 맡기는 사무 간소화 모형은,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 자, 큰 그림을, 자, 이론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사무 간소화 모형, 사무 간소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뭐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비공식 프로그램이 있어요. 비공식 프로그램. 자, 사무 간소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모든 사무 관계자의 자발적인 자세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정의가 조금씩 달라요. 사무 간소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모든 사무 관계자의 자발적 자세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시청각이라든지 매뉴얼, 강연 등을 통해 모든 직원에게 참가를 유도하는 그런 방식, 그런 프로그램을 비공식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공식 프로그램은요, 사무 간소화를 최고 경영자의 책임으로 보고, 그러니까 비공식은 모든 사무 관계자가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공식 프로그램은 일단 최고 경영자의 책임으로 보는 겁니다. 사무 간소화를.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나 컨설턴트 같은 자문기관이나 내부의 특정한 스텝에 의해 사무 간소화가 추진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조금 다르죠, 특징이. 일단 비공식하고요, 공식의 차이점 여러분도 아셔야 되고. 자,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발적 접근법. 자, 감독자가 직원에게 사무 간소화의 필요성, 방법 등을 교육시키고 그 이후에 직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기대하는 방식, 자, 자발적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식 접근법은요, 부하, 상사, 교관이 하나의 문제를 놓고 함께 해결하는 사무 간소화의 추진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 개선 접근법이라고 있는데, 자, 이 문제의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발적으로 맡기는 이런 설명이 나왔다고 해서 1번이 정답이 아닙니다. 조금 다르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부서장이 사무 간소화의 훈련을 받고 나서, 자, 부서장이 먼저 사무 간소화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부하를 훈련시키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순수 개선 접근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7번 사무 조직의 직권화에 대한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일단, 자, 사무 작업의 집중화, 분산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 집권화나 이제 집중화나 같습니다. 자, 여러 부서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것을 각각의 부서에서 사무를 이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가운데 하나 딱 두는 겁니다. 둬서, 이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각 부서의 사무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 간의 의견 조정이 쉽다. 이게 가장 큰 이제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 처리가 되죠.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과 뭐 특징이 있는데요. 뭐 강의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 분산화가 있죠. 반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사무 작업의 사기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정부에서 각 부서의 사무 관리자를 뽑아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나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각 부서의 비밀 유지가 가능하겠죠. 자, 여기서 비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오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집권화가 되겠습니다. 자, 시간의 경제성을 높이고 자금량의 균일화가 가능하다. 자, 이건 집권화의 장점이 맞고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보다 상세한 정보 투입을 가능하게 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한 정보, 그러니까 각 부서의 어떤 비밀 있죠. 비밀 유지가 가능하지가 않죠. 집권화 같은 경우에는 비밀 유지가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상세한 어떤 정보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산화 같은 경우에는 비밀 유지가 가능하죠.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밀 유지가 가능한데, 집권화 같은 경우에는 부서의 비밀 등 상세한 정보를 투입을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분산화에서는 가능하지만은 집권화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번에 대한 설명이 뭐란 얘기예요? 이것은 분산화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집권화가 아닙니다. 자, 3번. 기계 설비의 유효 시간이 감소되어 소요 면적이 감소된다. 자, 이런 집권화. 그러니까 한 곳에 모아서 처리했을 때 그런 이점이 있겠죠. 휴가 또는 질병에 의한 결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운데서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인력도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에 이제 각 부서에서 한 명이 있다라면은 집권화를 했을 때는 4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결근 이런 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또 가능할 겁니다. 자, 8번. 광섬유 케이블에서 클레드의 주 역할은 자, 이게 잘 모른다 하더라도, 자, 광섬유가 어떤 전송하는 방식이 뭡니까? 신호를 반사하는 것이죠. 빛을 반사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사가 정답이 되는데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그림만 잘 보시면 돼요. 그림 보시면은 안쪽에 이제 코어가 있습니다. 자, 코어는요, 빛이 전파되는 영역을 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 코어를 덮어서 이렇게 만든 영역이 클레딩, 그냥 클레드가 되는 거예요. 클레드. 그러니까 클레드가 있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반사가 되면서 정보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레드는요, 광섬유의 코어를 둘러싸는 얇은 층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광파를 굴절시키는, 그러니까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클레드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좀 예외적으로 출제된 문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